신년 동탄 같은 거 제 인생에도 등장할까요? 이게 30대 40대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하나 말해드릴까요? 10년 전 동탄 같은 거. 네. 다른 데 또 알려드릴까요? 네. 아니 이거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10년 뒤에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부르는 연령대별 많이 하는 실수들. 솔직히 20대가 실수고 자시고가 뭐 있나요? 물론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걸 하지만 않으면 뭐 어떻게 살아도 실수는 아닌 것 같아. 다만 굳이 한 가지 꼽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는 거. 내 경험으로 쌓여서 아 20대 때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니 참 좋다 라거나 이런 게 남으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남게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조금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빼고는 뭐 크게 실수는 없는 것 같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 20대 때 너무 뭐 한심하게 살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자산인 거야.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0대부터 아무 경제관념 없이 그냥 계속 쓰다가 30대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부류.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신이 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났다. 차를 산다든지 그런 게 이제 3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가난을 부르는 연령대별 실수인 것 같고 무지와 아집이죠. 내가 돈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왜 돈이 안 모이지? 내 돈 어디 갔지? 이런 거. 써서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좀처럼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못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집이 생겨.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아, 내가 이거 왜 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제일 현타올 때가 이거거든. 예를 들어 자모님이 나랑 친구야. 나 이번에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했어 그러는 거야. 야 너 뭐야? 결혼하는 그 상대방이 너 되게 잘해줬구나.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모은 걸로 대출 받아서 내 마련한 거야. 이러는 순간 빵 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집이 나오는 거죠. 쟤는 나하고 이런 게 달라.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럼 40대 때 이제 엄청 더 힘들어져요. 고집을 내려놓고 올바른 행동을 해나가기 위한 아주 적정한 연령대인 것 같아 30대가. 왜냐면 저는 철저하게 제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35에 이거를 바뀌었으니까. 무지와 아집으로부터. 그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야. 이게 나라냐. 나 그 얘기 맨날 했어. 왜냐면 내가 34세 결혼하면서 전셋집 구하는데 난 대기업 다녔잖아. 와이프도 대기업 출신이잖아. 그럼 솔직히 월급쟁이 급여생활자 중에는 최고죠. 돈 되게 많이 버는 거였거든. 근데 내가 엄청 아끼고 집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현타가 엄청 세게 오더라고. 이런 집밖에 못 구한다고? 거기서 현타가 와. 그럼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무지했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고집을 부려 자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가 되는 거죠. 40대는요? 너무 교육에 대한 고민이 심해요. 예, 우리 아이한테 이 교육비를 너무 덜 쓰는 건 아닐까? 건드려지면서 집이나 아니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아이 교육에 굉장히 전념하게 되고 거의 나의 월급의 반 이상을 아이 교육비에 쓰는 부분들을 만났었어요.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월 소득 절정기가 40대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외제차를 산다거나 우리 와이프에 내가 입고 다니는 패딩 잠바 브랜드에 신경을 쓴다거나. 왜냐면 그거는 내 지금 늘어난 소득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ETF로 배분된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당장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겉으로 보이는 거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다가 자원 배분을 잘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내가 맨날 야근했거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내 야근 안 하게 됐어. 와이프한테 번개를 했어요. 간만에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근데 갑자기 이제 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졸지에 이제 혼자 시간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영풍문고가 있어요. 생전 서점을 안 가다가 갔는데 입구에 매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야? 딱 봤더니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배우자에게 힘들면 회사 그만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모든 직장인을 위하여. 난가? 나는 부동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금융회사가 서민의 발목을 잡는 금융사 막 이런 거. 또 난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막 이런 걸 보면서 멀뚱멀뚱 서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읽었어요. 3시간 동안. 근데 이거 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그랬어요. 그 상황적으로 이 책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게 받쳐주는 거. 약간 그 느낌? 그래가지고 내가 재테크 책을 그 전에 안 보고 보더라도 생활이 바뀌는 게 없었는데 이 책은 상황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지. 자기계발책 원래는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요, 자기계발책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기후변화.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거. 묻지 마. 그런 걸 좋아했어, 난. 남자. 월급만으로 분자가 될 수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될 수 없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라도 되어 있겠지. 일단 부자의 정의가 뭐예요?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뼈맞았던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돈 줄 거야. 지금 보시는 분들 엄청 공감할걸?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회사에서 엄청 풍족하게 월급 주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나 회사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 연봉이 몇백억이야. 그 사람은 월급으로 부자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적 범주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참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5. 그러나 월급 없이는 부자 될 수 없다. 이것도 5.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재테크의 시작인 거고 우리는 그거를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월급이 적어도요? 사회소년생이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어도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급이 중요하죠. 그렇지.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했네.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제가 62살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택을 한 건데 젊을 때 벌 수 있는 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 너무 적고 62살까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서 투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자모님은 62세까지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월급이 가감없이 돌려서 얘기하면 쥐꼬리만 하나 공무원이었으니까. 근데 나는 반대로 월급 50세까지밖에 못 받아. 근데 대기업이라 좀 더 많았던 거야. 분명한 사실은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거야. 둘 다. 내 월급이 300이면은 그거 갖고 2억, 3억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10년 뒤에는 10억, 15억씩을 다 만들 수가 있어. 10년 전이면 2015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쳐봐요. 2015년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중에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지 않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서울의 외곽지에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2015년에는 2억 3천, 4천 했던 애들이야. 행동하고 준비하면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그럼 10년 전 동탄 같은 거 제 인생에도 등장할까요? 지금 이게 30대, 40대 현실입니다. 내가 놓친 거. 내가 10년 전에 놓쳤던 거. 그게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하나 말해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10년 전 동탄 같은 거? 네. 진짜요? 야, 10년 전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할 만한 거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왜 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년 전 동탄은 돈 안 들었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동탄 아파트 비쌌어요. 그럼 또 반대로 만약에 지금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 보여요. 네. 그럼 제가 다른 데 또 알려드릴까요? 네. 경기도 아파트요. 경기도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보다 싸요. 아니 이거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10년 뒤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답을 몰라서 못하냐
아니에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입을 아 하고 있으면 이거 확실하다고 얘기해주고 책임까지 져주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탓하거나 상황 탓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려면 결국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10년 뒤에 지금 서울 아파트 산 사람이 후회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35년에 상황은 이 상황이 똑같지만 적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나처럼. 감사하게도. 지금 갈수록 인구수 절벽.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 얘기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제가 만약에 이래요. 아 맞아요.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야. 너무 싱거우세요? 소금을 좀 타보세요. 소금이요? 네. 너무 짜잖아요, 너나이님. 저희 국물을 좀 더 부어드릴까요? 네. 국물, 왜 이렇게 많이 부어요? 싱겁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설득하고 싶진 않다, 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너나이님 할 때 투자금 5천만 원으로 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5천만 원으로 되나요? 돼요. 그럼 두 번째, 2배, 3배는요?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모든 아파트들이 2배, 3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장에는 확실히 모든 아파트가 2배, 3배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잘 골라야 된다.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경험상.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결과가 나올 만한 게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만한 아파트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내가 지금 종잣돈 2억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잡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걔들마다 차이가 커요. 하나는 평지에 있어요. 하나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위치적인 특징이나 중심부로부터의 거리는 거의 엇비슷해요. 자, 그럼 두 사람이라면 뭘 사겠어요? 평지요. 그죠? 근데 언덕에 있는 거 산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네. 왜요? 봐봐요. 지금 제가 두 분한테 평지에 있는 것과 언덕에 있는 거 이렇게 단순화해서 두 개를 딱 줬죠.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둘 다 2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걸 산다고요. 근데 그 2억이 어떤 돈이에요? 내 전 재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충분히 내 전 재산을 걸 만한 거는 의사결정이니까 충분히 그에 합당한 인풋을 넣어야죠. 시장 상황은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가격이 내렸으니까 이전보다. 근데 다만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역량, 월급쟁이 부자들 내부에 쌓여있는 노하우와 체계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 우린 진짜 이걸 나는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야. 네 말대로 경제적 자유를 잃었으면 도대체 이걸 왜 하냐는 질문을 난 되게 많이 받는데,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 10년 뒤에도 똑같을 거라고, 상황은. 근데 그걸 바꿔보고 싶은 거야. 나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나만 그래? 아니야. 자모님도 그래. 너바나님도 그래. 다 그래. 우리가 잘한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그거를 되게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우리가 고객들한테 결과를 못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월급쟁이 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데는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 따라할 수 없지. 왜? 이 정도로 해야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 그냥 이렇게 돈 안 벌랜다가 될 거거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어. 저는 퇴사할 때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나온 그 경제적 에어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저의 5년치 생활비가 됐을 때 플러스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 없으면 안 돼요. 현금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5년치 생활비에 해당되는 현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또 자산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 4년, 5년 정도 걸렸네요. 퇴사를 2022년 12월에 했으니까 4년 지나서 네, 했어요. 두 분 다 4년, 네. 4, 5년. 네. 그 4, 5년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이제 돈 버는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돈이 비야 비. 그러면 두 분이 빗물을 받고 싶어요. 그릇에 담는 거야. 그럼 봐봐. 비라는 게 내가 의도한 때 딱딱 와줘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러면 봐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릇을 그릇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릇을 그러면 빠르게 크게 빚을수록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빗물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릇을 만든다는 게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이거예요. 저는 운이 아주 좋았어요. 매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열심히 그릇을 빚었다면 그릇의 크기는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저는 하자마자 비가 많이 와서 운이 좋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빚어놨는데도 비가 안 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거 내가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 그릇에도 빗물이 담길 거란 얘기예요. 이거 솔직히 투자로 돈 벌어본 사람들은 엄청 공감할걸? 너바나님 책을 읽고 너바나님 만나서 너바나님 강의 듣고 하면서 내가 그릇을 빚었을 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비가 오는 시기를 잘 견뎌내는 거, 그 시기까지 그것만 잘 되면은 나는 많이들 돈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 강의는 직장인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 거냐? 언제 어떤 걸 사서 얼마만큼을 보유하고 매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 직장인이 부동산을 부자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하기 위한 것들도 배워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톡방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오늘 며칠이냐? 2월 18일이네요. 그죠? 벌써 2달 지났네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달 지났으니까 새해 되면서 다들 마음먹으신 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재테크 공부 이런 결심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좀 이 영상이 나한테 뜬 이유가 내가 그 결심했던 그 새해 다짐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이사 가야겠죠. 이 아파트가 가성비 괜찮죠. 방 3개, 화장실 하나.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오네요.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아래 도시들이 꼽히더라고요. 1위 평택, 2위 이천, 공통점이 있나요? 멀어요. 서울 사람들은 일이 아니면은 갈 일이 없는 곳. 이천에 가보시면 하이닉스가 있고 아울렛이 있죠. 그 2개가 아니면 이천에 갈 일이 없어요. 평택도 마찬가지. 또 근데 일자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천에도 하이닉스라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천에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내가 멀어도 출퇴근을 하면서 어디 서울이든 경기도에 살면서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할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이 지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또 들어설 물량들이 많고 빈 땅도 많아요. 언제든지 도시들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멀어서입니다.
만약에 전국적인 상승장이 오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지적인 상승장만 온다면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창 좀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이제 어떤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또 거주지를 이제 마련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쪽 지역은 참고로 전세가, 월세가가 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한 게 뭐냐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자리가 뭐 여의도, 강남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멀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나 월세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살만한 전세를 살려면 3억에 100 이렇게는 드는데 지방에서는 뭐 2천에 50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좀 비싸면은 뭐 전세금 1억 이렇게만도 괜찮은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교통이 천차만별이고 학군도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호하는 곳만 보셔도 충분히 많아요. 하남, 광명, 평촌, 인덕원, 과천, 구성남 뭐 여기만 봐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최근에 시흥 같은 경우도 거북선 유령 상가로 또 말이 많더라고요. 상가는 사실 헬리오시티도 상가는 공실 많아요. 네, 위례도 공실 많고 상가는 아파트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상가는 철저히 상권과 그리고 어떤 유동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가랑은 아파트랑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흥이란 곳은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거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상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호재들을 보면서 오 저기 가자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속터미널에서 먼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뭐가 좋은 게 생겨도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거북선이 생겼어요. 우리가 거북선을 보러 나들이는 갈 수 있죠. 우리가 뭐 거북선을 보기 위해 거기 살지는 않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호재 가운데서도 이런 호재는 의미가 있어 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주변이 새 걸로 바뀌는 곳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동이라든지 구성남이라든지 동네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확 좋아지는 곳들, 뭐 장인뉴타운도 있고요. 그런 곳들은 호재가 맞고요. 또 하나는 또 핵심 지하철 노선 연장되는 곳들. 8호선 연장되면서 다산신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 다산신도시도 너무 좋아졌고 9호선 연장이 되면은 고덕, 상일동 그리고 하남 미사 쪽도 너무 좋아지고 개통도 너무 좋은데 어떤 노선이 개통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 어떤 상품성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이신설선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우이신설선이 이게 생기고 나서 이 주변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노선이 힘이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는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 특히 위험할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래가 없는데 집주인이 안 팔아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사서 거래가 없는 곳들. 좀 멀리 있는 애매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한 6개월째 거래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죠. 집주인이 얼른 팔아야 돼 하면서 금매로 확 싸게 내놓아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안 팔려요. 그러면 또 그만큼도 깎아줘야 돼요. 거기는 늘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입니다. 무조건 얼마씩 깎아줘야만 거래가 되는 곳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200~300세대밖에 안 된다든지 먼 곳에 있다든지.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요즘에 서울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해주는 어떤 좀 추천 지역도 있으신가요? 2억 5천 정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2억 5천 정도로는 수지구청하고 그리고 인덕원 쪽 이쪽이 좀 좋다고 봐요. 인덕원 쪽은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하는 곳들 그 주변 입지 자체가 괜찮고요. 인덕원 쪽에서 여기입니다. 평촌동. 사실 여기가 의왕시랑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 이쪽 동네가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가성비로 인덕원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뭐 엄청 좋다 이런 의미 아니고 지금 한 5억 후반 정도 하죠. 전세가는 한 3억 중후반 합니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인 게 되게 중요해요. 복도식과 계단식이 은근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상 가보시면은 여기 뭐 엄청 낡았네 이런 느낌 잘 안 들어요. 이런 곳들도 가성비 괜찮죠. 그래서 이 주변인 곳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수지구청 쪽에 가보면 성복역하고 수지구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성복역 뭐 리버파크 이런 곳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5억 후반 정도 하네요. 5억 8천 정도 하는데 여기도 전세가가 3억 7천 정도 하네요. 여기도 뭐 한 2억 초반 있으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충분히 위치가 괜찮죠. 성복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성복역 주변 자체가 워낙 쾌적하고 이 신분당선이라는 게 이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북역에서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오네요. 금방 가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 사이에 있는 판교와 이 밑에 있는 수원 일자리, 기흥 일자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죠. 부부라면 더 유리해져요.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자산 증식이 더 빨라집니다. 네. 근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아파트일지가 궁금해요. 처음 하실 때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답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실거래가도 다 떠 있고, 역과의 거리, 배정 학교, 지하철로 일자리 몇 분 만에 가고, 이게 정답지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성이 제일 높습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거는 진짜 잘 안 팔려요. 집은 그냥 싸게라도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근데 땅 같은 거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상가를 할 건지 건물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의미 있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난 지금 소득이 다 끊겼는데 이사 가야겠죠. 돈이 없으면. 있으면은 주겠지만 없으면 이사 가야겠죠. 근데 집주인은 나보다 30살 어려. 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일단 해둬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뭐 다른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건지 일단 이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희는 월세 살면서 일단 좋은 거 사둘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이 3, 4개 중에 뭘 살까요? 라는 분들이 신혼부부 분들 중에 좀 많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증여해야 될까? 뭐 어떻게 분산해야 될까? 라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저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 이제 나이 60대에서 내 집 마련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다양하죠.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저금만 했어요. 그래서 저축하신 돈이 얼마야 했는데 엄청 많아요. 막 10몇 억이 넘어요. 저축하신 금액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금 그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8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게 가장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실거주를 일단 저렴한 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죠. 그래서 은퇴가 가까울수록 내 집에 사는 게 더 중요해요. 6억 정도를 보면 좋은 그런 지역들도 있나요? 무학재역 주변, 여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왕산 1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25평, 여기 방 3개, 여기가 한 7억 정도 해요. 근데 3층이 7억이니까 고층은 한 7억 5천 정도 하겠네요. 근데 이 정도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3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고, 아파트 연식도 이 90년대랑 2000년대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예시로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문 쪽, 신이문하고 외대 앞 근처,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파트죠. 관악 드림타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관악 프로지오라든지 뭐 성현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들도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 그렇죠. 여기도 2003년 준공이니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관악구는 너무 언덕이 심해서 참 이렇게 고민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언덕이 아니었으면 더 비쌌을 거예요. 위치가 좋잖아요. 언덕이니까 이 가격인 거죠. 강연에서 가성비 강남에 대해서 꼽아주셨다고. 이 양재역 주변에 보시면 양재역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여기가 사실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이런 도곡 쌍용예가, 도곡 한신, 역삼 럭키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입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대부분 한 20억 정도 합니다. 가성비가 20억이네요. 네, 가성비죠. 가성비. 강남구니까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또 가성비는 한태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역삼 시리즈들 이쪽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20억이 좀 넘어요. 여기가 좀 더 비쌉니다. 학군이 좀 더 좋고 조금 더 중심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VS로 하는 게 광명대 평촌 이렇게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둘 중에 좀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광명이 좋죠. 근데 평촌도 어디 평촌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이 평촌 요 원도심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는 구축이라서 지금 광명한테 밀리는 거지, 여기가 신축이었다면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구축이라서 지금은 저는 광명에 한 표를 드리는 겁니다. 학군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평촌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평촌도 이게 아파트가 오래됐고 그리고 재건축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로 보면은 지금 신축으로 구성된 광명이 더 낫습니다. 지금 되게 돈 되는 정보들 다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들, 이런 곳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와서 지방 아파트 막 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곳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좀 구축 아파트 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방일수록 신축만 봐야 돼요. 수요가 거기는 딱 정해져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만 보셔야 돼요. 근데 지방 가서 구축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에 전세가 1억 7천짜리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 6곳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대구 같은 경우 달구벌대로라고 있거든요. 네. 달구벌대로라고 죽전역부터 담티역 사이 요 라인에서 신축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학군지로 유명한데 네. 학군지 위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군지 위주는 비싸요. 학군지 위주로 보면 너무 좋죠. 범어 뭐 이쪽 근처로 보면 너무 좋은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조금 더 분산시키자면은 그 달구벌대로 역세권이 괜찮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면은 또 부산에서도 신축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을 이미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사실 넘쳐나거든요. 뭐 해운대, 남천, 동래구 쪽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 신축의 대단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외에 구축이라든지 너무 멀리 있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광주는 저는 좀 제외하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옆에 있는 전주, 익산, 서울로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인구 자체가 부산, 대구는 되게 많은데 광주는 좀 적어요. 대전도 안 보고 있습니다. 대전도 주변 도시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세종이 있고요. 청주가 있고 서울, 경기도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렇게 인구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줄어드는 인구들은 다 서울, 경기로 빠지고 있는데 흡수하면서 빠뜨리는 것과 그냥 다 빠지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대구와 부산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빠뜨리고 있지만 대전과 광주는 그냥 다 빠지고 있어요. 순유출이에요. 저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도시든 간에. 왜냐면 수도권 비대화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익숙한 동네에서 집 살려고도 하시고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서울에 집 사놨는데 과거에는 시세가 같았는데 지금은 엄청 벌어졌다. 이거를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인천은요? 인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인천 일단 너무 범위가 넓고요. 인천 말고도 수도권에 좋은 곳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인천은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천보다는 말씀드렸던 뭐 그 인천과 붙어있는 광명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그 안양시라든지 뭐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문수로 쪽 있잖아요. 옥동, 문수로 쪽. 이쪽은 또 괜찮아요. 같이 보면 좋은 곳들이 번영로라고 있거든요. 그쪽까진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다는 게 어떤 입지나 황금성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은 매수하고 싶다. 그런 대기 수요가 있는 곳들. 이제 막 부동산 공부 시작한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 공부 루틴이라든지 내진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도움 되고요. 내 템포에 맞춰서 임장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네부터 좀 잘 알아야겠죠. 우리 동네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들이 다른 동네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맨날 내가 가던 길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동네 생각보다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를 먼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틈새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일단 뭐 새벽에 간 경우도 있고요. 뭐 퇴근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가도 아파트를 보여주나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밤에 가도 여름 같은 경우는 밤까지 화나니까 그냥 밤에 퇴근 시간 해도 충분히 한두 시간 돌고 귀가해도 되고, 또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쫙 서울 경기도 투어 한번 하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재밌어요.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가서 점심 먹고 이 동네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한번 들어가 보고 나들이 하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투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지속성이 더 중요한데 막 순간적인 강도만 강조하다 보면 나 이렇게 또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 당시에 그럼 새벽에 갔으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 반 정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또 쓸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 또 육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집중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잡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나 일어나자마자 이거 해야지 하면은 쫙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이 되면은 또 피곤해지고 또 잡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 집중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오전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알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시간의 누적이죠. 뭐 제가 하루 이틀 봐선 당연히 모르죠. 10년 넘게 봤으니까.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것은 사실 행복이랑 비슷해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한 거죠. 뭔가 순간적인 그런 몰입보다는 자잘한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나나님 잘 지내? 유튜브에 잘 보고 있어. 금쪽이 이거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너바나님과 함께 하려고 아,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나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 한번 해봐요. 최근에 대규모 구조조정이라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대요. 이제 내 차례 아닌가? 엄청 불안해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난이다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다들 회사에 약간 휘둘리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너바나님은 진짜 대기업 다니셨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좀 많으시지 않으세요? 4.5정 그런 얘기 있잖아. 45세 정년. 그 5, 6도 이런 얘기 있어. 56세까지 회사이면 도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들도 되게 어렵고 구조조정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여. 이력서를 뭐 50군데 80군데 넣어도 회사 취직이 안 돼가지고 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야. 친구분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나오면 연봉을 되게 많이 절반 가까이 깎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있더라고요. 문과든 이과든 그 끝은 치킨집이다. 나 아는 분도 실제로 대기업 다니다가 나왔거든. 뭐 회사 생활도 어렵고 나이 들었는데 이제 승진도 안 되고 나오신 거야. 인천 쪽에 커피 프랜차이즈 연 거야. 5억 정도 투자를 하셨거든. 퇴직금을 다 넣어서 투자하신 거야. 처음에 열 때는 오토로 돌리면서 직원분들이 일을 해주고 자기가 돈 얼마 가져가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또 이제 사업은 안 좋은 게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 직장에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월급은 쥐꼬리 같고 대표님 앞에서 아니야. 거기에 불안감까지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회사에 휘둘려야 되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나님은 혹시 PD를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래도 50대까지는 하고 싶어요. 50대? 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50대에서 PD를 하는 분이 계셔? PD를요? 아니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그래? 그러면은 전에 회사는 어땠어? 전에 회사에서는 50대 있었나?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 나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일을 못하는 순간이 와. 그 시기를 생각을 해야 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40대, 50대가 많이 있나?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대. 과거 3년의 경험이 영원할 거라 생각한대. 급여가 잘 나왔고 여러 가지 생활이 되면은 앞으로도 뭐 내가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직장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월급 외에 나랑 같이 맞벌이할 투자 소득이 있어요. 월급은 자전거의 앞바퀴 같은 거예요. 자전거의 앞바퀴만으로 탄다고 생각하면은 어떨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나나님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지면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나랑 맞벌이 할 수 있는 투자 소득이 있으면 두발 자전거거든. 한 발보다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 두발 자전거가 훨씬 더 빨리 가거든. 그래서 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때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걔가 크면 월급이 없어도 되겠네요. 내 경험상으로는 급여소득보다 이런 자본소득이 훨씬 커져가면은 월급이 내 소득의 일부다. 그러니까 나나님은 월급날이 하루잖아.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따지면은 월급날이 이틀, 3일, 4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그 금액이 비슷해지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네. 저도 그거 만들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뭐부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시작할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5가지가 있어. 알려줄게. 일단 나나님 혹시 한 달에 얼마 써? 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월 지출 금액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많은 분들이 월급은 알아. 근데 내가 얼마 쓰는지 잘 모르거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월급은 내가 내 노동으로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받는 월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는 돈 하나하나는 그냥 돈이 아니라 내 시간을 9to6로 계속 투입해서 얻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그만큼 시간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두 번째는 나나님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 저녁 먹는 거 1,000원, 2,000원 아끼고 나서 갑자기 되게 비싼 옷을 막 저녁에 산다든지 막 그랬지 않아? 네. 충동 구매를 없애야 돼.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해지를 해야 돼. 카카오페이나 뭐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거잖아. 근데 너무 뒤처지지 않아요? 이제 시대가 한 번에 쓱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사실은 뒤처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만 당황스러운데 월급이 쉽게 들어와 어렵게 들어와? 어렵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똑같이 어렵게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기분값이다. 아침에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사 먹는 거는 내 기분을 위해서 쓰는 값이지 충동 소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뭐야. 이 시대는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거든. 게임 포인트를 내가 얼마나 쌓느냐야. 그 게임 포인트가 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계속 소재 끼면은 내 레벨은 계속 나는 레벨 0에서 머무는 거거든. 2, 3년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엔 조금 더 익숙해지거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뭐 신기술 이런 거는 돈을 벌 때 신기술을 이용해서 AI를 통해서 내 돈을 벌고 해야지, 돈을 쓸 때 신기술을 하는 거는 돈을 더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이 안 돼. 너바나님은 그러면 지금은 그거 쓰세요? 어떤 거? 카카오페이나. 난 다 쓰지. 나는 지금 나는 이 커피 이런 거 사다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사 먹었는데. 그래 뭐 그거는 뭐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지 뭐. 나나님이 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미래를 택할지는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두 개 중에 지금 두 개 다 저예요. 아 그랬어?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나나님 지금 모아둔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자산이 뭐예요? 아 자산이 뭐냐면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가진 돈의 총합이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산 순자산이야. 부채 빼고. 그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하지 않고 버는 투자소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투자소득은 내가 모아둔 자산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자산이 있어야 돼. 근데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모르거든. 근데 아니 자산이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와 내가 지금까지 1,000명 도와줬는데 거의 진짜 손에 꼽네.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상상된다 세 주 있는 것도 자산이에요. 자산이지. 얼마 때 샀어? 8만. 그래 지금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8층에서 4층으로 훅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팔아서 뭔가를 새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자산인 거야. 이게 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네 번째는 월급날 카드값이 절반 이상 나가. 아 이건 아닙니다. 아 이건 아니야? 카드 자르라고 해주셔서 음. 저 신용카드 잘랐거든요. 어땠어? 체크카드를 많이 써요. 아 신용카드는 안 쓰는데? 아 이건 내 생각 못했네. 정신 차려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월급이라는 게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기여해서 나오는 대가잖아. 월급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월급을 지키려면 그때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자르거나 아니 체크카드를 이렇게 많이 쓴다. 신용카드 자르고 나서 체크카드 많이 쓰는 건 처음인데 어려움 난이도가 좀 있네. 명세서를 한번 뽑아봐. 진짜 필요한 소비. 와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공과금이나 뭐 통신비나 뭐 이런 것들은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아침에 커피 이제 마시는 거나 배민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이건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거를 네임펜으로 지어나가도 돼. 소비 안 해도 되는 건 얼마지? 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돈을 모으기 좀 쉬울 거야. 절약하면은 내가 미래에 일해도 되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다니까. 그거 뽑는 거 보면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네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마인드를 좀 버려야 돼. 사실 가난한 마인드는 좀 미안하지만 물려받은 거거든. 나도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 분쇄밖에 살아라. 뭐 순리대로 살아라.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잘 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가난한 마인드의 끝판이었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탓만 했던 것 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 카드 자르려고 하니까 짜증날 것 같아요. 뭐 하면은 힘들어요. 난 그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되는 이유만 찾거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벗어나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꿈을 꿔야 돼. 근데 내가 먼저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 내가 지금 투자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9년 됐거든.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꿈을 마음에 먹고 꿈을 계속 지켜나가고 꾸준히 하면은 40대, 50대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지만 40, 50대에 조금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일면은 그 사람 책임도 있는 거거든. 저는 뭔가 지금 빌라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도 괜찮다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아, 맞아. 나도 그랬어. 내가 30대 초반까지는 빌라에 살았거든. 내가 살았던 동네의 일부는 다투는 소리가 되게 자주 빈번히 나더라고. 근데 그게 점점 사는 지역들이 좀 좋아지면서 고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되게 줄어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집이 더 똑같지.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현실로 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 저도 근데 몰랐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신축. 좋지.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경험해봐야 된다니까. 모든 게 편해. 조경도 좋고. 조경도 좋고, 뭐, 한강도 가깝고, 조식도 나오고, 와, 조식도 나오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 요즘 신축들은 그렇게 돼 있어. 진짜요? 그래서 댓글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냐.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 물론,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생각도 되게 존중해. 근데 그거는 어쩜 심포도 기제일 수도 있어. 이소부화에서 여우가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포도가 쉬어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좋은 곳에 아파트 살 수도 있고 뭐 신축 살 수도 있고,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 거랑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를 쿨평처럼 하는 건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회사 없이도 돈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거든요. 너버너님은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게 됐냐면 월급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2, 3천만 원으로 주식도 사보고 ETF도 사보고 적금도 해봤어.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 40만 원? 근데 거기도 15.4%를 떼더라고. 주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이 되니까 부동산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한 것들이 또 똑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번 거야. 수익이 100%온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방에 투자를 하고 그게 좀 많이 올라서 뭐 1, 2천만 원이라는 거가 내가 급여를 모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 한 달에 100만 원, 어쩌면 200만 원씩 모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와, 이거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방법이 있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자산을 모으게 된 거지. 너버너님은 자녀분한테 돈 버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겠네요. 너무 잘 알려줄 수 있지. 아니, 최근에 어떤 짤이 돌았었는데 가난한 부모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도 못 물려준다 라는 그 글이 돌았었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엄청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 공감하셨었거든요. 왜 마음 아팠지? 내가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혹시 나나님 편집하는 거 있잖아. 프리매표 다루는 거. 엄마가 알려줬어? 아빠가 알려줬어? 어머니 알려줬어? 아버님 알려줬어? 학교에서. 그래. 똑같은 거야. 내가 영어 모르면 영어학원 다니면 되고, 수학 모르면 정수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은 그거를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지. 이걸 꼭 부모가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야.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갔을 때 기요사키가 친아빠한테 배웠어, 부자 아빠한테 배웠어? 부자 아빠한테 배웠잖아. 그러면은 사실 현재 부자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알려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 예전에야 사실은 인터넷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부자 아빠가 얼마나 많아.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 콘텐츠 보면 노후 파산이나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다 그렇게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가슴 아프지만 현실인 거야. 월부를 운영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월급쟁이의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노후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든. 나처럼, 너나님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노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훨씬 더 줄어들게 도와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 것 같아. 사업을 해서 부자 되는 거랑 자영업으로 부자 되는 거랑 좀 달라.
월급쟁이로 부자 되는 법을 알아야 돼. 사실 사업으로 부자 되는 법, 다른 걸로 부자 되는 법들은 세상에 강의가 많은데 월급쟁이로 부자 되는 법에 대한 강의는 많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려줄 거고, 내가 가진 돈,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지? 내가 가진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법,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거든. 아, 이렇게 내가 방향을 잡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은 절대 잃지 마라, 원금 보존 이런 원칙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투자할 때 그런 투자 기준들이 있거든. 내가 이 아파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어. 바뀌지도 않아. 나뿐만 아니라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으로 큰 돈을 벌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가면 나나님께 도움이 될 거야. 세 번째는 실제로 내가 투자 사례를 얘기해 주면서 왜 투자했고,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뭐였고 원칙이 뭐였는지를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나나님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저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 이런 건 투자하면 진짜 완전히 큰일 나는구나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대출 규제나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최고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지금 시기에서는 이런 걸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가장 트렌디한 부분들, 그래도 2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 인사이트들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 또 그 안에서 이제 월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관리해 주신 분들이 있어.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이 그 이해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집요하네요. 아, 집요한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 나도 이제 아이 학원을 보내잖아. 둘째한테 물어봤어. 선생님이 어때? 그랬더니 오, 선생님 수학 되게 잘하더라 막 그러더라고. 나는 걔가 잘하길 바라고 그랬던 건데 선생님만 잘한다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가르친 수강생들이 그걸 이해하고 내 투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분들이야. 근데 왜 월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월부를 꼭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 강의를 월부가 아니라 딴 데 들어도 되지만 강사나 강의를 택할 때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강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이 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강사가 성공했었어야 돼. 이미 부자여야 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좋은 의도로 남을 도와주는데 무면허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부모님 도와주고 싶고 누구 도와주고 싶어. 내가 무면허로 누군가를 태워가. 그럼 어떨 것 같아?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사가 부자가 아닌데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잘 됐어야 돼. 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월부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이 세 가지에 다 충족하는 건 맞아. 너나이님이 너바나님한테 배운 거죠? 그치. 너나님이 아마 1기인가 2기 때 수업을 들었을 거야. 너나님이 날 봤을 때가 2015년도였는데 나는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다 생각해.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대학교 때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옆에 다른 친구는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살면서 엄청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제 처지가 엄청 좀 비교되고 화도 그때 좀 많이 났었거든요. 초라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사실 흙수저가 되게 축복이라 생각해. 왜요? 우리 아버님께서 40살에 아까 말한 구조형처럼 회사를 그만두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어. 되게 많이 몸이 다치셨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제대로 일을 잘 못하시고 계속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나도 대학교 갈 때까지 반지하에 계속 살았고 28, 9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 친구들은 뭐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할 때인데 나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더라고. 나도 아직 나를 돌보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20대 후반의 나이인데 또 가족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상처였고 어려웠고 사실 그래서 자의로 나는 투자를 시작하진 않은 것 같아. 흙수저로 태어난 괴로움을 언젠가 나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 아이들도 똑같이 나를 보면서 아, 우리 아빠를 어떻게 부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내 때에서는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사실은 열심히 살았고
원래 내가 바랬던 거는 가난을 끊는 정도였는데 훨씬 더 큰 부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되게 여유가 있으시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아. 그냥 회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세상에는 돈 말고 되게 중요한 가치들이 많거든. 건강이나 가족이나 좋아하는 일이나. 근데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40대 50대 어떡하지? 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 싫어하는 일은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안 풀고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눈을 가리면 사실은 당장에 눈앞에 갈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돈이란 문제 먼저 해결하고 돈 이상의 가치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20대와 30대의 나는 되게 달랐는데 20대의 나는 나는 왜 흑수저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계속 세상은 불평하며 살았거든. 그리고 이걸 남 탓만 했던 것 같아. 30대의 나는 내가 어두컴컴한 곳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 밝은 곳을 가기 위해서 터널 밖으로 뛰어야 된다? 계속 터널 안에서 불평만 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서 꾸덕꾸덕 걸어가야 돼. 때론 뛰고 때로는 걷는다 하더라도 나도 연하님도 그런 터널 안에서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가 목표고 그 안에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쩌면은 지금 이 시기를 좀 놓쳐버리면 나중에도 그런 시기 안 올지도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나는 인생은 항상 겨울처럼 추울 때도 있고 여름처럼 뜨거울 때도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가장 괴로운 시기인 거는 겨울이기 때문에 또 지나고 나면 봄이 올 거고 여름이 올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겨울에서 봄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는 본인 스스로야. 했던 대로 그대로 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변화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면 나에게 반드시 봄과 여름이 올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인생에 되게 좋은 시기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의 고리를 내 세대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반스쿨 강의는 올해 마지막으로 오픈되어 늦지 않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